카메라가 끊겨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주 끊겨서 좀 문제인데, 자, 한번 해보죠. 자, 빗면, 경사면 이야기하고 있었죠? 경사면의 가속도를 이게 G 사인 세트로 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벡터 3장 이야기를 좀 3장 가서 그 이야기 좀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요 경사면 이야기만 좀만 더 하면, 그래서 경사면은 기본적으로 1차원 문제인데, 근데 학생들이 이걸 2차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 X 쓰고 Y 쓰고 X방향, Y방향 운동 이렇게 해서 쓰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사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빗면 방향으로 파라메트라이즈를 해서 이렇게 변수를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물체가 빗면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단서가 주어져 있으면 결국 이 빗면 위에서만 움직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물체를 기술하는 데는 이 빗면 방향의 변수, 위치 변수를 어떤 원점 잡고 이 방향으로 X 또는 뭐 이 방향을 Y로 잡고 싶으면 Y 또는 S로 잡고 싶으면 S, 뭐로든 잡아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경사면 문제도 자유낙하 문제랑 비슷하게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최초 여기서 떨어뜨리는 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이게 던져 올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올라갔다가 좀 있으면 다시 내려오겠죠. 그죠? 이 자유낙하 문제를 그냥 각도만 돌려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낙하 문제가 이 상하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면, 이 경사면 문제는 약간 이 경사면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유형에 꽤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마찰력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이 경사면은 마찰력과 이제 같이 문제를 만들게 되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장까지 해서 이렇게 1차원 운동이 간단히 몇 가지가 이제 책에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해보고, 책에 보면 그래프도 나오고 뭐 연습 문제도 많이 있는데,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특히 2장에 있는 연습 문제는, 2장에 있는 예제는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거기 뭐 다 풀어져 있고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고등학교 내용을 반복하는 거라서 고등학교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 기호법 같은 것이, 대학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네. 대학교에서 물리학 시험 본다든지 공부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변수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 변수 사용해요. 대학교 문제에서는 숫자가 잘 안 나와. 변수 뭐 R, X, S, 이런 온갖 변수들 사용해서 기호를 쓰고, 아마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지난 시간 제 수업에서도 숫자는 안 나오고 맨 변수만 나오잖아요. 처음엔 이런 그래도 로마자 알파벳 나오다가 나중에 그리스 알파벳도 많이 나와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등등 온갖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요. 그런 기호법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이야기한 것처럼 위치, V는 속도, A는 가속도,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위 항상 써야 돼요. 답을 제출하는데 답을 그 위치가 나왔는데 위치가 이런 10이 나왔는데 10이라고 그냥 쓰면 무조건 탈락. 10m. 문제가 중력 가속도가 9.8이다 그랬으면 미터 퍼 색 제곱이에요. 이 단위 써야 돼. 안 쓰면 뭔지 몰라요. 단위 안 쓰면 그건 물리학이 아니야. 단위 안 쓰면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뭘 곱할지 어떻게 알아서. 그래서 단위를 꼭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익스트림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물리학 교수님들은 단위 안 쓰면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네가 뭘 말하는 거냐, 속도를 말하는 건지 위치를 말하는 건지, 정황상 맞은 것 같다? 그런 것은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특히 제가 기계공학부 강의, 공대 강의 뭐 다 마찬가지지만 공대 강의에서 기대하는 것은 훌륭한 엔지니어를 내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사람. 훌륭 안 할 것 같으면 좀 나쁜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훌륭한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단위를 똑바로 써야 된다. 단위 틀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나요? 우주왕복선 뭐 이런 거 공중에서 폭발하고 뭐 큰 사고 난 적이 있었죠. 단위계를 틀리게 써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엔지니어가 단위를 헷갈린다. 단위를 틀린다는 것은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뭐 물리학자가 사고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익스트림하진 않지만 단위 안 써버릇하는 사람들은 제가 소소하게라도 반드시 페널티를 줘요. 점수를 꼭 깎는다. 절대 만점을 못 받죠. 100점 만점에 한 1, 20점은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 돼. 단위 안 써서 뭐 숫자만 나타나면 아주 나빠 보여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뭐 선생님이 너그럽게 봐줬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봐줘요. 그래서 아까 단위계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보라고 그런 것은 그거 나중에 시험에 나와도 나는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시험에 나와도 당신 책임이다. 1, 2, 3장 여러분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 단위계, 유효수자 쓰는 법, 접두어 쓰는 법 이런 거 꼭 주의해야 되고 습관화해야 돼요. 그거 다 그걸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걸 우리가 잔소리처럼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자, 3장. 2장에서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해보고 3장에서 여러분들이 3장은 어떤 친구들은 쉬울 거고 벡터와 좌표계인데 어떤 친구들은 쉽고 어떤 친구도 어려운데 쉽더라도 이해를 전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졸업할 때까지 막 머릿속에 벡터 개념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벡터 요즘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자, 벡터는 우리가 보통 화살표로 표시하죠. 스칼라 벡터의 반대말은 스칼라예요. 스칼라.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 같은 거가 되겠죠. 질량 같은 것은 질량 M. 얘는 무조건 스칼라예요. 대표적인 스칼라죠. 왜냐면 이거는 방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 0부터 시작해서 뭐 100kg이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100k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안 쓰잖아. 이건 부호 개념이 없는 거죠. 크기만 존재하는 거죠. 크기만 존재한다. 크기만 존재하는 것을 스칼라 양이라고 말해요. 스칼라 양.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힘, 운동량, 각운동량, 또 각속도, 각가속도 이런 것들은 다 벡터예요.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의 정보가 들어있다. 크기와 방향. 스칼라는 크기의 정보만 들어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들어있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한다. 화살표의 길이를 크기로 보통 표현하고 화살표의 방향을 방향으로 표시하는 거죠. 보통 X 방향, Y 방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벡터라는 것은 이 양을 기술하기 위해 벡터 양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성분이 필요하게 돼요. 그 좌표계가 내가 2차원이다. X, Y 좌표계다. 하면 그 좌표계 좌표축, X 좌표축을 우리가 I축이라고 하고 이게 벡터 표시예요. X방향 단위 벡터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X 이렇게 쓰게 돼요. 위에 있는 요거를 뭐라고 했냐? 햇이라고 읽어요. 햇. 모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X 햇, I 햇, 햇, X 햇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E1, E는 어떤 단위 벡터라는 뜻이고 E1 첫 번째 단위 벡터 이렇게 E1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X 방향 단위 벡터들은 이런 것들이 크기가 1인 벡터들이죠. Y 방향은 J라는 걸 쓰고 J
또는 y hat 또는 e2 이렇게 써요. z 같으면 k, 이게 지금 2차원이니까. 자, 그래서 이 x방향 단위 벡터 i, y방향 단위 벡터 j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벡터가 있다면 이런 벡터가 있다. 이 벡터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벡터다. 그러면은 얘는 i 벡터 방향으로는 몇 칸인지 길이를 재는 거죠. 그러면 a 벡터는 i 방향으로는 이게 뭐 3칸이더라. 3i. 뭐 j 방향으로는 뭐 2.5칸이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성분이라고 하죠. 성분. x 성분. 이걸 y 성분.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지만 귀찮으면 이렇게도 써요. 3,2.5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건 대부분 XY 좌표를 썼을 테니까 이 첫 번째 놈의 X, 두 번째 놈의 Y. X 좌표, Y 좌표다. 좌표라는 거 알죠? 이 벡터는 좌표계를 설정해야만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좌표계를 모르면 값을 쓸 수가 없죠. 크기는 얼마고 방향이 어느 방향인데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더라. 좌표계가 있어야 어느 방향을 기술할 수가 있잖아. 좌표가 없으면 방향이라는 걸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뭐에 대해서 오른쪽인지 뭐에 대해서 왼쪽인지 알 수가 없는 거래요. 앞에 그려둔 요 벡터를 예를 들어서 요 방향을 내가 x로 잡아버리면 얘는 x 벡터인 거예요. 이 방향을 x로 잡으면 얘 x 벡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존해요. 좌표축에 의존하죠. 이 성분 자체가.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거는 달라져요. 약간 필요한 거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나요? 내적? 벡터 두 개를 곱하는 방법인데 A 벡터하고 B 벡터를 곱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요즘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 만약 이거의 성분을 A1, A2, A3 3차원 벡터여서 얘는 이 성분을 B1, B2, B3라고 한다면 내적은 어떻게 써지냐면 A1, B1, A2, B2, A3, B3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벡터가 아니죠.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 값이 돼요. 벡터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 값은 스칼라다 이 말이에요. 내적이라고 해요. 내적, 이너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다른 말로는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 곱. 내적 또는 스칼라 곱이라고 해요. 책에 3장에 이 내용이 있는 점지 뭐 그거에 상관없이 이 일반 물리학 중간에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형 좌표가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이라는 게 있고 외적이라는 게 있어요. 외적. 이건 좀 더 복잡한데 곱하기 기호를 쓰는 거죠. 크로스 기호죠. 벡터 사이의 이 곱하기 기호는 이 점 이너 프로덕트랑 완전 달라요.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같은 상황일 때 얘는 성분이 3개가 생겨요. 얘는 벡터란 말이죠. 첫 번째 성분은 이렇게 돼요. A2, B3 빼기 A3, B2. 두 번째 성분은 A3, B1 빼기 A1, B3. 세 번째 성분은 A1, B2 빼기 A2, B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결과가 벡터예요. 벡터. 결과가 벡터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벡터곱. 외적은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란 뜻이고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한다. 외적, 내적과 외적. 각각 물리학에서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이거 사용법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외적은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만약 X방향 성분밖에 없다. AI 이렇게 돼 있다. B 벡터가 마찬가지로 I 방향밖에 없다. 그러면 요 외적하면은 0이 돼요. 왜? 얘는 같은 방향끼리 곱하는 게 없어요. 보다시피 2, 3, 3, 2, 3, 1, 1, 3, 1, 2, 2, 1 같은 방향끼리 곱한 거는 안 남아요. 요 같은 방향이잖아. 얘는 A1이고 이거 B1이죠. 여기 이 성분으로 보면 A1과 B1을 곱해갖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이거의 외적은 0이에요. 같은 방향 벡터끼리 외적을 하면 0이다. 그래서 이 외적은 서로 다른 방향 벡터끼리만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 A가 AI고 B가 BJ라고 해봅시다. 이때는 A 외적 B는 뭐가 되겠죠? A1이고 이게 B2니까 A1, B2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얘는 A, B, K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거 성분 쓰는 거 어려워 보이나요?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이클릭 오더라고 해서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는 이게 시계 방향 순서 사이클릭 오더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사이클릭 오더 시간 순서라고 보면 되겠죠.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게. 그래서 2하고 3 곱하면 1 나오고 그죠? 2하고 3을 곱하면 첫 번째 컴포넌트가 된다. 근데 3하고 2를 곱하면 이건 반대 방향이잖아요. 3하고 2는 이 시계 방향 순서는 2 다음에 3이 나와야 되는데 3 다음에 2가 나오면 그거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런 거죠. 이거는 3 다음에 1이니까 그 다음 2 3, 1은 2 1, 3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2 다음 3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그래서 이 벡터 외적은 A 외적 B가 B 외적 A랑 같지 않아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야 돼. 같지 않아. 그래서 가환이 아니다. 비가환이. 가환 아니에요. 가환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처음 보죠. 가환군이 아닌 거는 벡터부터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초중고에서 모든 숫자, 자연수, 정수, 실수 이런 거 배웠지만 그것들은 다 가환이었어요. 곱셈을 할 때 순서를 바꿔도 됐잖아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잖아. 2, 3은 6이고 3, 2도 6이잖아. 그런데 벡터라는 것은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 벡터 중에서 내적은 상관없는데 내적은 스칼라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상관없지만 외적은 순서를 바꾸면 A하고 먼저 그러니까 A 벡터 외적 B하고 B 벡터 외적 A는 결과가 달라요. 그걸 이제 가환이 아니다. 비가환이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벡터 근데 이런 가환이 아닌 것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벡터가 처음 시작인 거지.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약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가 있죠. 자, 스칼라 곱의 예는 이런 거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칼라 곱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스칼라 곱은 어떤 벡터를 프로젝션 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어떤 벡터가 있다. V 벡터로 갑시다. 이게 I축이다. 이게 J축이다. I 벡터, J 벡터 이 방향이다. 자, 그러면 이 원점이다. 요 속도의 X방향 성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X축에다 직각으로 내리면 되죠. 이거 우리가 사형이라고 하죠. 사형. 프로젝션. 사형. X방향으로 사형했다. 사형. 프로젝션. 정사형. 그런 말 배웠죠. X방향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길이는 이 사용한 이 벡터의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정확히 뭐냐면 V 벡터 내적 I 벡터가 돼요.